네,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3천 돌파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중워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3천 돌파가 드디어 나왔고요. 이제는 코스피 5천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쁘신 저희 투자자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6월에 FOMC 경제 전망 분석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게 바로 이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 시그널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FOMC는 1년에 8번을 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반에 한 번씩 네. 이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3, 6, 9, 12월에 열리는 FOMC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FOMC가 열렸다고 무조건 점도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딱 3, 6, 9, 12에서만 점도표가 나오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뭐 어느 정도로 뭐 유지를 할 거다. 네. 그리고 뭐 이제 GDP는 어떻게 될 거고 제일 중요한 3개 지표 있죠. GDP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는데요. 근데 FOMC 하면은 이제 보통 이 점도표가 이제 일종의 꽃이죠. 이게. 네. 그런 이거를 이제 보시면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파란색과 약간 흐린 노란색이 있는데요. 파란색이 지난 3월에 FOMC에서 네. 점도표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번 6월 이번 건데요. 크게 이제 2025년 전망이 있고 2026년 전망이 있고 그리고 뭐 27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 사실 그 2, 3년 후 일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이 있고 한데요. 우리 2025년 즉 이제 한 6개월 남은 이 연말까지 이 연준 위원들은 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번 6월 전망을 보시면은 그 2번 인하하는 거 그 밑에 파란색 화살표 있죠.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았어요. 이걸 뭐 중위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제일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노컷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맨 위에 있는 3월에는 그게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한 번 인하하겠다 한 게 4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중간값을 보는데요. 평균값을 보면은 네. 다 올라와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약간 뭐 이제 FOMC 위원들의 어떤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 미국 경제를 봤을 때 GDP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종합했을 때 이 심리가 여기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점도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FOMC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제기가 됐었거든요. 조금 전에 알려주신 것처럼 뭐 GDP라던가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치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FOMC 이제 거기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연준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자료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명단은 안 나와 있지만 네. 몇 명이 GDP가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이 지난 3월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이번 6월인데요. 네. 파란색에서 GDP가 대략 1.6에서 1.7로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았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대략 1.4에서 1.5로 예상한 사람이 제일 많아졌어요. GDP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FOMC 위원들이요. 그런데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GDP 자체의 하락폭은. 그다음에 다음 차트에서 실업률, 또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연준의 2개 책무 중에서 또 이게 중요한데요. 실업률도 보면은
조금 이번에는 실업률은 조금 오르는 걸로 네. 나왔죠. 그러니까 3월보다 파란색보다 주황색, 6월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게 위원들도 상당수가 실업률은 조금 오를 것이다. 근데 0.1% 정도 오르는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그쵸. 물가, 그게 이제 근원 PC라는 그 물가인데요. 그거 이제 다음 차트를 우리가 한번 또 보시면은 3월에 가장 많이 근원 PC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냐면요. 2.8% 정도로 이게 10명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로 예측을 했냐면은 한 3.1%로 유독 많이 늘었네요. 0.3%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아까는 다 0.1% 정도였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연준은 지금 실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GDP가 올라가면 그 고용이 늘어나니까요. GDP가 뭐 떨어지는 어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건 네. 아니고 연준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역시 물가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좀 적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점도표에 이 연준 위원들의 심리가 거기에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경제 전망이라던가 실업률,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모든 시그널에서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나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가가 향후에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폭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그렇다면 지금 금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 차트는 어떤 거냐면 CME,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다양한 그 선물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뭐 12월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9월에는 어떻게 네. 될 거냐, 그거를 맞추기 게임을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선물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격을 보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12월 FOMC가 열릴 때 금리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게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CME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는 몇 퍼센트 그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노란색은 뭐냐면 2번 인하하겠다는 네. 게 지금 가장 많죠. 40%로 전체 뭐 다른 뭐 한 번도 있고 뭐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것만 1, 2, 3회 인하하는 거 요것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2번 인하하는 거 이거 연준의 생각하고 일치하죠. 네. 연준이 2025년 올해 연말까지 2번 인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 번 인하하는 거하고 지금 3번 인하하는 거하고 5월 이후에 보면은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번은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긴 한데 그 중에서 그걸 또 세분화해서 보면은 한 번 인하하자. 이 사람들은 역시 그 뭘 중요시 보는 거냐면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 3번 인하하는 건데 여기는 물가는 지금 별로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실업률 네, 또는 고용 상황. GDP 네. 예, 이쪽이 이제 걱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시장은 1회파하고 3회파가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2번 인하하는 게 제일 많지만 그거 말고는 1회하고 3회가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고민을 그대로 담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간값으로 결국에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회, 3회보다는 그 2회, 그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해 주신 자료는 베버리지 곡선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베버리지 곡선은 이제 뭐냐면은 연준이 어떤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참고하는 거고 FOMC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던 네. 건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 수직 세로축은 구인율로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내가 이번에 사람을 몇 명을 뽑겠다. 고용하겠다. 예, 그게 이제 구인율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U, V 뭐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파란색, 하늘색 직선이 있죠. 45도 직선이 있는데 그거는 U하고 V하고 같아지는데. 완전 고용. 아니요. 그 완전 고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이번에 100명을 뽑겠어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100명을 뽑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실업자가 10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서로 매치가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업이 우리는 1명 뽑겠어요. 그런데 실업자가 100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거는 그냥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구인 활동을 하는 그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1000명이 이거를 막 그 구인 활동을 네. 하면은 이건 실업률이 좀 대폭 높아지겠죠. 뭐 안 좋겠죠. 네. 그래서 구인율하고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쵸. 거고 그 얘기는 그만큼 기업은 그거에 맞는 만큼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라는 게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비례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역사적으로 그랬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을 보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지금 이 차트에서 이제 회색 점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보여지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구인율이 떨어지고 네. 구인율이 올라가면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홍색하고 파란색은 코로나 이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저기 제가 점선으로 화살표 하나 그리는 거 있죠. 저 왼쪽에서 갑자기 점프를 했어요. 저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업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네. 대략 한 뭐 4% 정도 실업률이 있다가 한 15% 이 정도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쵸. 뭐 기업도 문 닫으니까 뭐 락다운하고 뭐 봉쇄하고 이런 네. 일이 벌어지니까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점점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면서 저기 분홍색 점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다 이제 2022년 3월이 저기 이제 맨 왼쪽에 끝에 있는 그 지점인데요. 거기는 실업률이 보면 한 3.6% 네. 굉장히 낮은 미국에서 한 3.6% 이 정도면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고용이라고 봐요. 그 정도까지 왔다가 그때 어마어마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시기에 여러 경제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부터 다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기업이 아무래도 그 기업 활동을 줄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전 세계의 최고 경제학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때 이제 클린턴 정부였나요? 오바마 정부였나? 거기서 재무부 장관 하셨던 레리 서머스라는 우리나라 또 그 한국은행 총재의 은사이기도 하신 그분하고 또 이제 올리버 블랑샤라는 어마어마한 이 경제학의 이제 슈퍼스타거든요. 거시경제학의 슈퍼스타들인데 그 두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기준금리를 여기서부터 막 인상을 한다. 네. 그러면은 실업률이 저 회색 점들처럼 그때부터 이 반비례를 할 것이다. 이제 실업률이 확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지금까지 거의 3년간 저 파란 점들이 저 끝 맨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수직 하락했죠. 수직 네. 하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가로축이 실업률이니까 실업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고용률만 굉장히 높았다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지났으니까 기업은 막 고용을 막 하려고 그러겠죠. 구인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구인난이 있고 하지만 점점점 구인은 쭉 떨어지는데 실업은 그냥 가만히 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연준 정책에서 연준이 뭐 잘못한 것도 많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집은 것도 많았지만은 저 사례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3년간
저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디냐? 네.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조금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요. 그 빨간 직선 바로 위에가 올해 5월인데 올해 5월 지표는 아직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만 나와 있고 부인율은 안 나와 있는데요. U는 V 근처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저 회색 선들을, 회색 점들을 그런 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학 대가들도 이 시그널이 좀 틀렸을 정도로 그동안은 고용률과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참 힘들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되는 게 실업률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곡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좀 바라보는 GDP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차트에서 이 연두색은 아틀란타 연준이 이제 발표하는 GDP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좀 이제 많이 그 신뢰를 네. 잃었는데요. 어쨌든 거기는 대략 지금 한 3.4% 정도 2분기 전망입니다. 그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선이 있죠. 그리고 그 하늘색으로 네. 이렇게 위아래 폭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 이제 평균적으로 중간값이네요. 네, 거의. 저게 중간값입니다. 네. 거기가 대략 한 2%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2분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역시나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전망치니까 이거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한 2% 성장을 한다는 거는 이게 실질 성장이니까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본 거니까 뭐 상당히 저 정도면 훌륭한 성장입니다. 미국처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그렇죠. 큰 경제가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뭐 0% 마이너스 막 이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처럼 이제 그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 GDP 규모를 가진 국가가 2% 성장을 또 바라보고 있다. 물론 지난 분기에는 0.1% 이 정도 마이너스로 네. 갔었지만은 어쨌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큰 그런 그 성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면은 연준 생각하고 시장 또 전문가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아까 시장에서는 1회파와 네. 3회파가 이렇게 의견이 이제 팽팽히 갈린다. 팽팽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FOMC도 FOMC였지만 월요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기장님께서 국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바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과 국채가 어떻게 정확히 연결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자산을 보유한 데는 네. 역시 USDT라고 해서 그 테더죠. 그리고 USDC가 있고요. 요즘 이제 막 주가가 네, 한참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회사에 네. 요거는 이제 그 테더인데요. USDT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차 대조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요한 회계 법인들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게 자체로 발표를 한 건데요. 뭐 일단 믿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냐? 자, 일단 쭉 보시면 단기국채 1%를 갖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래포를 갖고 있는데요. 저 영래포 하면은 우리 연준의 영래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거는 뭐냐면은 정확한 레포 시장에서 용어는 뭐냐면은 현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자산에는 영래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영래포가 하루짜리냐, 내일 다시 받는 네. 그거냐, 아니면은 뭐 일주일짜리냐, 뭐 2주짜리냐, 뭐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텀이라고 해서 텀 영래포라고,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영래포는 대략 한 14% 두 개 다 합하면요.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단기예요, 이것들은. 그리고
영래포 말이 나와서 연준은 그러면 왜 영래포를 부채에 넣느냐? 근데 사실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레포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산에다가 이름을 레포라고 여기가 그냥 지어 놓은 건데, 왜냐면은 연준이 자기가, 그 미국 달러를 빌릴 거라고는 연준이 발행하는 데잖아요. 그 사실 MMF한테서 빌리는 건데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레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통화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영레포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다 또 부채에도 레포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영레포라고 쓴 것뿐이고, 어쨌든 시장 관습은 자산인 경우는 영레포라고 쓰고 그걸 대출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레포라고 부채에다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테더의 자산 중에 또 MMF에도 투자를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게 한 5.2%인데요. 그리고 기타는 현금 같은 거, 네. 현금도 뭐 갖고 있겠죠. 그러면 99.9%를 테더 같은 경우는 단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단기에 투자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단기 국채는 1개월부터 1년까지가 만기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더는 보면은 지금 90일 미만이에요, 다. 그 만기, 이 전체 이 단기 국채 구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 있는 걸 딱 봤더니 만기가 언제야? 그러면 네. 3개월 이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니어스 법안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합법화를 열어줬는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당연히 사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면은 당연히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 국채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단기 국채는 그쵸. 그 당시의 수익률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단기 국채는 사실 언제 주로 많이 발행을 하냐면은 그 위기 때, 그 2000년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있었을 때, 2020년 또 그 코로나 위기 있었을 때, 이때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그럴 때도 다 소화를 해냅니다. 근데 정작 재무부 또는 미국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장기 국채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장기 국채를 사느냐? 못 삽니다. 네. 지니어스 액트에 나와 있어요. 그 만기가 93일 이내로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게 합법화로 인해서 이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돌 것이다라는 내용은 단기 국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장기 국채인데, 이게 이제 둘 다 미국 국채잖아요. 네. 둘 다. 그런데 실제 시장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거는 지니어스 액트에도 법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단기 국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단기 국채 중에서도 3개월 미만 요것만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소화해낸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가로치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단기 국채 그리고 단기 국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요.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단기 국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이제 재무부의 전체 이 국채 발행한 거 구조를 보면요. 현재 단기 국채는 이제 이 4월 말 기준으로 2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 재무부에다가 국채를 어떤 거를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시장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는 연기금, 그다음에 뭐 헤지 펀드, 그다음에 뭐 일반 또 투자자, 네. 투자 회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권고 사항은 어느 정도냐면은 단기 국채가 전체의 그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권고 사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역사적인 평균은 22.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1%인데, 그러면 왜 재무부는 단기 국채만 하든지 아니면 뭐 장기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어떤 비율이 비율을 나뉘어져 있는 가느냐,
요거는 네. 굉장히 간단한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힘이 있다면은 이거 고정금리로 할 거예요? 변동금리로 할 거예요? 요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그쵸.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재무부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근데 단기로 간다. 이거는 뭐냐면 변동금리로 가겠다는 거고 장기로 간다는 거는 30년짜리 내가 장기물을 발행을 했어요. 그거는 고정금리죠. 30년 동안은. 근데 그 사이의 비율을 재무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납세자의 이자 부담을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세금에서 충당이 되는 거니까요. 국가의 이자 부담을 가장 뭐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어떤 위기가 터지면은 단기 국채의 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차트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것들 네. 있죠. 그게 위기 때예요. 다 단기 국채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안 떨어지는 게 이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그게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그때는 이제 베센트 현 재무부 장관은 투자자 사장이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직전까지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너네 이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네. 했다. 근데 보시면은 위기가 아닌데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맨 끝에 이렇게 피크 쳤던 게 코로나 때인데 네. 그게 다시 확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단기 국채 이제 줄여야 된다가 지금 베센트 그다음에 그 경제 고문인 스티븐 미란의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발행 계획에 대한 게 7월 말이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매크로 현황 중에서 FOMC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봤고요. 단기 국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역시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